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아래쪽 보실게요. 네, 식욕 촉진.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되는 이제 대상자예요. 장기간 지속되면 체중 감소, 그리고 체력 저하, 그리고 다른 영양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간호사는 식욕 부진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22-10의 식욕 증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식욕을 증진시켜야 되냐.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특별 시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욕부지 대상자한테는 소량씩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식전이나 식후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치료를 이럴 때는 피해주고, 그리고 냄새 없는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 냄새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드레싱, 사용한 변기, 덮여있지 않는 세척, 용기, 그리고 접시 등을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구강위생을 격려하거나 양치를 하게 하거나, 그리고 대상자의 미각을 증진시키게 하는 게 또 식욕 증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사 전에 식욕을 감소시키는 질병 증상은 일단 완화시켜 주고요. 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를 준다든가 해열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식욕 증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 돕기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는 식사 정진을 받고 식사 돕기는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구강 위생을 하도록 하고,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침대나 의자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침상 위 탁자를 청결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필요한 것을 돕습니다. 식판을 덮개를 열어준다든가, 빵에 버터를 바른다든가, 차를 따른다든가, 고기를 잘라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시계 보이시죠? 12시, 3시, 6시, 9시.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8시 방향에 있어요. 닭고기는 12시 방향, 완두콩은 4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드시게 되겠죠. 그리고 식사를 끝낸 후에 섭취한 음식의 양 종류, 섭취한 수분의 양을 관찰하고 요구되는 수분 섭취량 열량을 기록하고요. 대상자가 먹지 않았다면 이 사실도 기록해서 둡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흘리지 않고 잘 뜰 수 있게 고안된 접시, 그리고 집기 편한 숟가락, 칼.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뭐 먹방 하는데 보면 숟가락 모양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환자 우리한테 보조하는 걸로 나와 있는 장치들입니다. 보조기구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요 밑에는 컵 받침도 되고요. 코를 대기 쉽게 고안된 컵도 있고 양손으로 잡는 컵 받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또 잘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 보조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식사를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양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장관 영양입니다. 장관 영양.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지금 웬만하면 밤에 안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밤에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제가 조금 텐션을 올려야 되는데. 네. 장관 영양 보시면 이 장관 영양은 영양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되고요. 엔테랄 피딩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 장관 영양은 TPN이라고도 불립니다. TPN은 토탈 엔테랄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총 장관 영양, TEN이네요. TEN, 네, 장관, 총 장관. 그래서 장 쪽으로 하는 영양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거나 지금 입으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위장 관계가 손상되면은 이 상부위장 관계는 식도를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도 쪽에 어떤 문제가 손상되어서 이 통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작은 창자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용어에서 봤던 NG 튜브가 여기 또 다시 나오죠. NG 튜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위 장관 영양이니까요. 그래서 한쪽 구멍을 통해 삽입되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삽입돼서 코인두를 지나서 소화기계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레빈 튜브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빈 튜브. 그래서 유연한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인 단일 관관 하면은 하나의 관이라는 거예요. 싱글 루멘. 그리고 튜브이며 튜브 끝에 작은 구멍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위관은 소화가 적절히 되는 대상자 중에서 단기간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 이 코 위관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짧은 기간이겠죠. 그리고 소화계 쪽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역 반사. 우리가 이 안에 손가락을 우리가 입에 넣으면 막 토하게 되잖아요. 그게 안에 혀 밑에를 누르게 되면 구역 반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역 반사도 있고 또한 기침 반사도 있겠죠. 그게 있는 사람만 이 NG 튜브를 삽입을 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튜브가 폐로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구역 반사나 기침 반사가 없는 무의식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넣을 때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갔다가 소장 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게 폐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역 반사, 기침 반사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금 NG 튜브는 원래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수술 후에 구역, 구토, 위 팽만.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바로 음식을 주지는 않는다 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가스 아웃, 방귀가 나와야지 조금씩 줘요. 그것도 SOW라는 이제 물 종류부터 해서 우리가 소프트 다이어트, 리퀴드 다이어트 다음에 소프트 다이어트였어요. 그게 리퀴드는 이제 미음부터 시작을 해서 맑은 유동식, 미음부터 시작해서 죽으로 그리고 일반식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수술 후에 이 구역, 구토, 위 팽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넣어 놓는 거예요. 이 NG 튜브를. 그래서 안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구토를 유발시키는 그런 음식물들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흡인기로 해서 우리가 실습실에서 우리 녹색 봤던 거 기억나나요? 네, 녹색 봤던 게 산소였죠. 그 산소 바로 옆에 있던 게 바큐움이라고 해서 석션기가 있었어요. 그 석션기에 이 NG 튜브가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흡인기에 연결되면서 거기에 있는 가스라든가 이런 구토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G 튜브는 음식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또 위액 분석. 우리가 위는 안에가 산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웬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먹어도 우리가 멀쩡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완전 아세프틱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음식들이 그냥 일반 이렇게 밖에 상온에 아무 때나 있는 거를 먹잖아요. 물론 냉장고에서 먹는 음식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위는 산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위액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금 어떤 내용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지금 이 관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산도랑 그리고 소장에 있는 산도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게 또 잘못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기는 산이 체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약물 가량의 경우 위를 세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걸 넣어서 많이 세척해요.
수면제 과량으로 투여하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오셨던 분들, 뭐 이런 것들 뭐 잘못 음식 먹거나 하면은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안에 뭐 생리 식염수로 해서 뭐 한 6리터 정도 해갖고 이렇게 계속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영양 공급 위에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코 장관, 네, NE 튜브는 좀 더 길다고 했죠. 코 위관보다 더 길며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102cm 정도 되고요. 한쪽 콧구멍을 통해 삽입되어 작은 창자 상부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장관은 흡인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 의식 수준 저하, 네, 기침 반사나 구역 반사의 저하, 협조가 힘든 대상자, 불안정하거나 초조한 대상자는 이 NE 튜브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12프렌치 좀 더 굵고, 그리고 91cm 되는 NG 튜브고요. 코 위관 NG 튜브, NG 튜브.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8프렌치 좀 더 가늘죠.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네, 좀 더 가늡니다. 그리고 114cm. 그리고 스탈렛은 여기 철이에요. 여기 철 있는 거, 쇠로 가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는 네, 수은으로 해서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쭉쭉쭉쭉 잘 내려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NG 튜브, 얘는 NE 튜브가 되겠죠. 그리고 Y 포트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모양이 Y 모양이에요. 이렇게 Y 모양. 여기도 Y 모양. 네, 보이나요? 그래서 이 세척과 투약이 가능하다고 했는 거는 우리가 뚜껑을 열면 여기로 약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세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척. 여기도 똑같죠? 여기 뚜껑을 열면 그렇게 튜브가 네, 상품화되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위창샘, 위조루 이렇게 하는데, 가스트로 이게 위고요. 여기다가 오토미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볼게요. 여기에 구멍이 나 있네요. 네, 위를 뚫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뚫고 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다른 점이 뭘까요? 네, 다른 점은 여기는 지금 튜브가 여기까지만 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튜브가 여기 공장까지 가 있네요. 네, 길이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위창냄 위에까지만 가는 PEG라고 하고요. 얘는 똑같은 걸로 피부 경유 내시경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제준용 공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PEJ라고 합니다. 그래서 PG, PEJ를 네,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상에 나가면 거의 재활 쪽이라든가 그리고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PG, PJ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간호사는 이 부분을 드레싱을 해줘야 됩니다. 외과적 드레싱.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니까 여기가 피부가 이렇게 오징이 되면서 뭔가가 나오겠죠. 네, 여기가 꾸며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을 드레싱으로 해서 잘 막아줘야지 안으로 잘못하면 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레싱을 하는 게 또 거의 닥터가 제가 있을 때도 거의 간호사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는 잡이에요, 드레싱.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넣을 때는 이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하고 바깥쪽에서 당겨서 얘를 세팅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 정도, 길이 정도, 예,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창냄
빈 창자 창냄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시경으로 위 내부를 보면서 복부의 피부에서 피하 조직을 통해 위까지 천자한다는 거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PEJ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그래서 이 뚫었는 개구부 피부 뚫었는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하여서 관리한다. 그 얘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내시경 하는 걸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위내시경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위내시경. 우리 부모님도 많이 가셔서 하셨을 거고, 여러분 중에서도 위내시경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네, 위내시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네, 위로 들어가겠죠. 수토막. 예, 수토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들을 쭉 다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착착착착착 찍어서 들어가는 거고, 스킬이 뛰어난 닥터들은 거의 뭐 3분 50초, 거의 5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수면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기억을 못 하기는 하지만 또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로 이 부분, 이 망곡되어 있는 이 부분에 거의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위내시경의 구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불빛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을 맞추고요. 돌려서 그래서 쭉 가면서 카메라가 착착착착 다 찍어서 이게 영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위내시경은 있고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한번 가져가 봤어요. 우리 흉부 이제 촬영한 거거든요. 방사선 촬영.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NG 튜브가 들어갔잖아요. NG 튜브가 코에서 해서 가스트로 위까지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식도, 기도 해서 우리가 여기는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식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식도로 들어가서 식도는 뒤쪽에 있다고 했죠. 식도가 들어가서 여기 횡격막을 지나서 쭉 와서 제대로 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에 있는 이제 음식물이 있고 그 음식물에 조금 이제 공기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지금 횡격막을 지나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면 비정상적인 거는 어떤지 볼게요. 비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폐죠. 폐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우리가 그 사진 안쪽으로 들어갔어. 오른쪽 왼쪽이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들어갔으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오른쪽이 되고요. 여기가 왼쪽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로 들어가서 이 오른쪽 기관지로 지금 오른쪽 기관지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꺾여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음식물을 주면은 큰일 나겠죠. 폐렴이 걸리겠죠. 근데 다음 사진이 이제 아예 음식을 준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른쪽 이 오른쪽 폐 하부로 해서 지금 줘버린 거예요. 음식은 식도로 가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폐는 공기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도로 공기가 들어가서 숨 쉬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폐렴에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안 좋은 경우에는 폐혈증. 그래서 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썩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썩어서 막 박테레미아가 엄청 많이 생긴 피가 온통 이제 균덩어리인 네,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호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위로 들어갔는지 폐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아까 PEG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여기 NG팁으로 콧줄을 하시던 분이 네, 코로 NG 튜브를 하시던 분이 이제 뭐 한 달 이상 경과가 돼서 코가 다 흐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위를 뚫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G를 지금 시행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모양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레싱이 지금 다 돼 있는 이런 상품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에서 페이지 피딩하는 거, 네, 유튜브에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재 253페이지입니다. 네, 25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관 역량,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급 횟수, 이런 게 양, 이런 건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는 거고요. 이 NG 튜브에서 할 때는 간헐적으로 하는 인터미턴트로 해서 피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컨티뉴스하게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닥터가 뭐 하루에 4번 QI 들어주시오, 아니면 뭐 더 많이 뭐 6번 주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피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양액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300에서 500ml씩 제공하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이용한 간헐적 집중식 영양공급법, 인터미턴트 하는 것은 영양액이 빠르게 주입되기 때문에 대개 권장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대상자가 이 방법에 잘 견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는데, 보통은 천천히 컨티뉴스하게 주는 거를 많이 병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방법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공급 방법은 위관 영양에만 적용되며 복부 팽만과 흡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는 인터미턴트 간헐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컨티뉴스하게 하는 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영양에 뭐 당뇨든 아니면 일반인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캔에 들어있거든요. 그 캔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이 기계에다가 연결시켜서 세팅을 해 놓으면 여기 맞게 뭐 분당 뭐 몇 회가 들어간다, 아니면은 1시간에 몇 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용량을 결정해 놓으면 여기에 맞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펌프고요. 장관 영양 펌프. 그래서 주입 펌프를 사용해서 24시간 동안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에서 공급되고, 지속적 주입은 소장으로 영양 공급을 할 때 필수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소장, 그리고 공장 연결되는 12지장 공장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영양 공급을 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인터미턴트, 이 간헐적으로 하다 보면은 소장에서 흡수를 못해요.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30분 이상은 주입하라고 하지만, 이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빨리 후루룩 넣고 그냥 또 다음 일을 하려고 거의 뭐 한 10분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컨티뉴스하게 주는 거는 소장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할 때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뚜껑이 여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방, 폐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개방 시스템은 뚜껑이 있는 용기나 주사기를 사용하는 거고, 개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뚜껑이 있는 거에 캔에 들어있는 영양을 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였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이 될 건데요. 이제 여기 보면 수돗물보다는 멸균된 물을 사용해서 미생물 오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개방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영양액을 부은 후, 개방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가 뚜껑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양액을 부은 후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주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기를 씻은 후에 새 영양액을 담아야 하고요. 그래서 얘는 씻어서 또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뚜껑이 있는 개방형인데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폐쇄 시스템, 개방 시스템인데 폐쇄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뚜껑이 있는 거고 개방은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폐기하라는 얘기고요. 영양액은 여기 남아있는 영양액 폐기하고 이 용기는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주입백 튜브를 다 교환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2번씩 이렇게 2번, 3번 처방이 날 때는 같은 걸로 하루를 이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시스템은 용기에 장관 영양액이 미리 채워져 있으며 무균수를 적용하면 48시간까지 안전하게 주입될 수 있다 해서 이 폐쇄식은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틀은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상품화된 영양액의 유효기간이나 병원에서 준비한 영양액의 제조일과 시간을 확인하고 이 영양액은 여기에 들어갔던 이거예요. 그래서 영양 공급은 대개 특별한 처방이 없는 한 실온 상태로 두고 따뜻한 물로 중탕하거나 아니면 상온에 잠시 둔다. 너무 차가운 거를 주면 장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바로 설사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온에 두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실습실에서 이 서랍을 열었을 때 이 영양액을 눈썰미가 있는 학생들은 봤을 거예요. 제가 설명은 하기는 했었는데 그 캔으로 돼 있는 뭐 150ml 정도 될 거예요. 200에서 150에서 200 정도. 그게 지금 요 안에 넣는 영양액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액이 너무 차면 혈관 수축을 차갑다는 거예요.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위액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관을 보시면 이 영양액 자체가 좀 찐득찐득하거든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학생들은 먹어도 된다고 했던 이제 맛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끝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한테 들어갈 때. 그래서 처음과 시작은 물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막힌 관의 관리해서 주입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거나 약물이 잘 녹지 않았을 때 약물이 영양액과 섞여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위 잔여량을 확인하기 위해 간을 흡입해 보는 것도 간을 막히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액 NG 튜브, 피딩 튜브를 하기 전에 이게 쭉 당겨 보거든요. 그래서 위에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그래서 250ml가 넘으면 닥터한테 노티파이 해요. 닥터한테 보고하고 일단은 이제 스탑 하거든요. 더 이상 피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흡입을 해서 항상 하기 때문에 이게 관이 막힐 수도 있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고요. 그래서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60ml 주사기를 이용해서 전과 중간 후 이렇게 물 30ml 정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일단 먼저 해보는 게 체위를 변경해 보는 거. 우리가 여기가 반자위, 거의 앉아서 지금 환자가 피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에 들어가 있는 튜브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경우에 이렇게 풀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뚫리는 수가 있고 관에 물을 주입했다가 흡인하는 방법을 반복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관 영양 우리 피딩하고 있는 이 경관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사정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 먹는 우리 영양 상태 사정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영양 공급하기 전에 이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리고 4시간에서 8시간마다 장음을 청진해 보고요. 지금 장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양 공급하기 전에 이 관이 원래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위에 잘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위에 가 있는 게 식도 쪽으로 더 올라와서 좀 빠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막 꼬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역류미 가득 찬 느낌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덤핑 신드롬이라고 이제 하는 증후군이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인터미턴트 간헐적으로 이렇게 빨리 30분은 이상 주라고 했는데 뭐 10분에서 이렇게 빨리 줘버리면 소장에서 흡수될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덤핑 신드롬이 뭐냐 하면 이렇게 흡수될 시간 없이 바로 밑으로 장까지 가버리면서 뭐 설사를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걸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덤핑 신드롬이 이제 이 증후군이 있는지를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 영양 공급 후에 뭐 오심이 있는지, 구토, 설사, 복통, 창백, 발한,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 적어도 매일 배꼽 부위 복부 둘레를 측정하고요. 설사, 변비, 고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 공기가 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소변의 당 및 아세톤, 그래서 이 경관 영양이 고영양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뭐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 함량이 높게 되면 고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헤마토크릿은 우리 혈액 비중 중에서 지금 적혈구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는 게 헤마토크릿이거든요. 거기에 비중이나 소변 비중, 이거는 뭐냐 하면 탈수로 인해서 탈수가 있으면 여기에 원래 피 안에 적혈구가 얼만큼 있는지였는데 이게 높다는 건 뭐예요? 그 물 성분이 있는 그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의 결과로 이렇게 둘 다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비경구 영양은 이제 토탈 파렌터럴 뉴트리션에서 모든 총 토탈 그리고 경구가 아닌 걸로 비잖아요. 아닐 비 경구가 아닌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피딩도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튜브로 하는 거지. 그것도 뭐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TPN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정맥으로 주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맥이나 아니면 중심정맥 혈관으로 해서 이 영양,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피딩 튜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영양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혈액 정맥으로 해서 투여가 되는 거예요. 영양액이, 우리 영양제 같은 게.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게 TPN인지. 네, 이게 TPN이에요. 네, 여기서 가져왔고요. TPN 모양이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 두 개는 투명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우유 색깔이에요. 우유 빛깔 하죠? 네, 우유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트여서 여기를 다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용량이 조금 회사마다 좀 달라요. 1450, 1435. 그래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터트리냐 하면 이렇게 감아서 보이시죠? 이렇게 감아서 하면 탁 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터져서 이렇게 다 흰색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보기는 어때요? 우리 일반적인 수액이랑 다르죠. 영양제, 뭐 비타민 섞여 있는 이런 거는 오란색 수액에 이제 투명한 거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봤었을 거고 이렇게 흰색으로 우유로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안병동에서 많이 보는 이제 이 수액이고요. 이게 TP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보험은 안 돼요. 일반인이 맞을 때는 이걸 맞으면 거의 18만 원? 아주 꽤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카캑시아, 뭐 영양이 완전 불균형한 이런 분들한테는 보험이 적용돼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 TPN입니다. 그리고 이 TPN을 하면 이제 또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도 한번 살짝 볼게요. 그래서 이런 완전 비경구 영양, 토탈 파렌터럴 뉴트리션이라고 했죠. 경구가 아닌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관 삽입 시 얘는 아까 우리가
이 오른쪽 심장 가까이에 있는 큰 혈관에다 놓거든요. 그래서 중심 정맥 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찌르다 보면 늑막을 잘못해서 기흉, 우리가 허파에 바람 들었다 갔다고 하는 이제 기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기색전증, 고혈당증, 고저혈당증, 뭐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보기에도 밀도가 참 커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맥, 손등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안 놓거든요. 들어가면서 좀 많이 아파요. 통증이 있거든요. 입자가 커서. 그래서 우리가 중심 정맥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넣거든요. 그래서 기흉 증상 이런 것들이 있고, 공기색전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생명과 바로 연결되죠. 우리가 폐에 공기색전으로 해서 막히거나 심장 쪽에 뭐 혈전으로 막히는, 이 혈전이 이제 이 공기로 막혀버리면 바로 급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이탈, 이런 것들 잘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합병증, 늑막 잘못해서 기흉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뭐 어깨 통증, 가슴 통증 이런 것도 있고, 똑같은 게 두 장이네요. 네. 그래서 TP에는 항상 갑작스러운 주입을 피하기 위해서 조절 펌프에 의해서 이제 조절되어야 하고, 우리 펌핑기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조절 펌프에서 조절되어야 되고, 이제 IO 섭취량 배설량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혈당 증세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고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액의 농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고혈당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갑자기 끊으면, 처방을 갑자기 없애면 우리가 이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계속 고혈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면서 우리 몸은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PN에 의해서 이제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필요할 때마다 6시간마다 이제 우리가 BST 혈당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입은 서서히 시작하고, 그리고 중단할 때도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게 이제 이 TPN 할 때 나오는 뭐 중요하게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아래쪽에 TPN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PN은 정맥으로, 정맥이죠. 포도당, 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이런 걸 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된 고장액입니다. 우리 몸에 그 생리식염수 0.9%, NAC의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이고요. 이거보다 더 높다는 게 이제 고장액이고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TPN은 정상적인 질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그러니까 질소가 양성, 그 질소 균형, 음성 질소 균형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질소. 그 질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불가능한 환자한테 지금 합성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며, 여기 나와요. 중증 영양결핍, 중증 화상, 장질환, 급성 심부정, 부정은 폐류어라고 해서 기능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망가진 거, 간의 부전, 간이 지금 망가진 거, 그리고 암, 그리고 5일 이상 금식인 대수술 환자 등한테 지금 이 TPN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PN은 고영양이다 보니까 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균이 엄청 영양이 좋으니까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감염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염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TPN에 대한 이제 간호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이런 거 할 때 잘 외과적 무균수를 잘 적용을 해야 되고, 수분 전해질, 포도당 불균형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런 것들을 자주 평가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TPN은 우리가 10%, 50% 포도당 용액에 이런 것들을 추가된 것이 이제 이 TPN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있는 게 5% DW라고 해서요. 거의 포도당이 5%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 뭐 많게는 50%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PN 용액은 포도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입을 서서히 시작하여야 되고, TPN 치료를 중단할 때는 고인슐린 혈증과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TPN 주입 속도를 천천히 감소시킨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줄 때도 천천히, 그리고 끝낼 때도 천천히. 그래서 중단하는 데는 48시간 정도 걸릴 수 있으나 대상자가 고강이나 정맥으로 이런 것들을 적당히 공급받을 수 있으면 꼭 48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6시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PN은 아까 합병증은 다 보셨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NG 튜브에 대해서 여기 뒤에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삽입하는 거. 이거 실습할 때 제가 보여드리기는 할 거거든요. 어떻게 삽입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넣는지. 이번 학기에 또 이게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 위관 삽입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입으로 먹을 수 없거나 삼킬 수 없는 대상자한테 이제 액체가 폐로 흡입되지 않게 잘 이거를 삽입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세. 그래서 높은 파울롯이 자세로 해서 이제 코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는 이 NG 튜브 길이 얼만큼 이 사람한테 넣는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재는 게 얼굴 모양도 다르지만 얼굴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이거예요. 코끝에서 귓볼, 그리고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코끝에서 귓볼, 그리고 귓볼에서 칼돌기, 여기까지. 그 길이를 다 더해서 이제 이게 이 환자한테 여기 스토막 위까지 가는 길입니다. 코에다 넣었을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거는 잘 나와요. 그래서 코 위관 끝에는 넣을 때는 수용성 윤활제를 아니면 물을 발라서 넣어요. 근데 이 수용성을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나 이게 들어갈 때 폐로 들어가면 수용성이면 그래도 좀 덜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뜻하지 않게 폐로 들어가도 분해된다. 네. 삽입하는 거는 직접 보셔야 되니까 이제 이론적인 거는 여기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래서 삽입할 때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기도는 앞쪽에 있고 식도가 뒤쪽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호두 덮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기도로 안 가게 하는 게 여기가 자동으로 덮여요. 이렇게 덮이는데 가끔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있다가 하든가 하면 쌀에 걸릴 경우는 얘 기능이 호두 덮개 기능이 잘 작용을 안 했을 때 잘못해서 물이 이 기도로 가는 경우에는 쌀에 걸리고 되게 힘들죠. 네. 그리고 이렇게 코비가 NG 튜브를 넣고는 위치를 확인해 줘야 돼요. 위치를 확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치를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 보여드렸었잖아요. 잘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폐하를 측정해서 산성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영양, 좀 전에 이제 금방 삽입했죠? 그리고 이제 영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는 여기서 교재에 잘못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수정을 할게요. 267페이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250ml가 흡입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관의 방침을 따르는데요. 보통 영양 공급을 보류합니다. 이제 코에다가 L튜브를 넣었어요. NG튜브를 넣고 이제 당겨봤어요. 주기 전에 당겨봤는데 그 시린지로 250ml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에서 뭔가가 지금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소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의사에게 노티를 하고 보통 이제 우리 매뉴얼에는 250ml 이상이 되면 영양 공급을 이제 일단 스탑한다는 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